이 얘기 미리 욕먹을 각오 하고 이야기하자면 2022년도도 네. 달라질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이 풍부한 유동성이 바뀔까? 소장님과 지난 저희가 촬영은 5월 말에 했고 영상은 이제 6월에 업로드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 정말 많이 바뀌었었고 네.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 말이에요. 진짜 6월 그때도 아마 이제 기억난다. 네. 그때 김작가 TV 출연했었을 때 이제 곧 6월 1일이 온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 6월 1일 되면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 있는데 네, 안 오를 떨어진다. 거다. 네. 오히려 오른다. 네. 그러고서 이제 그 나중에 영상 업로드했을 때 채팅창에 막 욕이 도배가 되고 예상을 했지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올라가고. 더 올랐나요? 그쵸. 그때 우리 5월 말에 촬영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때가 기획인 했었었죠. 네. 그때 항상 또 사라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 급매물 좀 나왔었을 때 잡으셨던 분들은 승자가 됐고 지금 막 그냥 가격대들이 다 올라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때 6월 1일 전에 그때 촬영했었을 시점보다 네. 지금 가격대들은 다 몇 억씩 다 올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살짝 애매하긴 할 거예요. 아마 뉴스도 보다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뭐 무슨 부동산 가격이 한파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들도 많지만 대단히 재밌는 거는 막상 실거래가 자료들을 체크해 보잖아요. 이게 거래가 정말 상반돼요. 어떤 거는 진짜 낮은 가격 금액도 있는가 반면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아마 그냥 뉴스로만 접하신 분들은 맞아요. 하락 뭐 여러 가지 얘기 매물도 없고 뭐 이제 분위기 심상치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막상 현장 가면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요즘 뭐 찾는 손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고 뭐 매도자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팔려는 것도 아니고 네. 다들 뭐 약간 소강 상태? 지금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아쉬운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매물은 또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싼 물건 있으면 싼 물건 거래되고 그런데 조금 나는 좋은 거 갈 거야 라고 하면 또 신고가는 또 신고가대로 갱신하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장인데 이제 곧 뭐 많은 분들이 찾아보겠지만 2022년 부동산 시장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갑니까? 2022년. 이 얘기 미리 욕먹을 각오 하고 이야기하자면 2022년도도 달라질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 김작가 TV 이전에 영상 뭐 여기 걸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아마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이게 핵심이었었거든요. 그게 저는 물론 이제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분마다 바라보는 이제 관점들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 축은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이 풍부한 유동성이 바뀔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금리를 또 올려서 1% 금리가 됐잖아요. 이제 제로 금리가 끝났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이제 올린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말에서 포커스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테이퍼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점점 가늘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테이퍼링 우리가 애초에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금리로만 원래 조율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 체제 내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금리가 이미 제로 금리인데 더 못 낮추니까 사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통화량을 시중에 막 강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MBS라든지 각종 채권들을 연준에서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막 강화하다가
테이퍼링이랑 뭐예요?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막 풀다가 이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지 안 풀겠다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안 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중 유동성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진짜 종전 경제로의 회귀가 되려면 오히려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네. 종전 경제 체계로 회귀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미국 역시도 사실 지금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고 뭐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22년도 지금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조가 드는 것 같은데 맞나? 정확합니다. 네. 600조가 넘어가요. 네네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550조였는데 네. 재작년이 500조였는데 네. 가면 갈수록 점프하고 있거든요. 네.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사실 또 추경 예산이라고도 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고 맞아. 이게 내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냐. 사실 내년에는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아 대선 있죠. 이 대선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전망을 하려고 하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든 저는 결국은 크게 바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두 후보로 거의 압축됐죠. 그렇죠. 진보 후보, 네. 이제 보수 후보, 네. 그분들 이렇게 계시긴 윤석열 했는데.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인 거죠. 이 실명 거래도 괜찮구나. 아니 뭐 저희 어차피 그분 출연하신 것도 아니고 네네. 그분의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그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윤 후보님과 이 후보님이 계시는데 이 두 후보님이 누가 되던 간에 네. 돈을 풀지 안 푼다라는 공약은 없어요. 그렇죠. 풀어야겠죠. 네, 왜냐면 내가 당선이 됐었을 때 돈을 더 풀려면 풀려고 하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예산들을 계속 늘리고 오니까 당시 그때 야당에서 뭐라고 했나요? 막 이 세금 가지고 생색내지 말아라. 이러다가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경기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풀죠. 그리고 또 코로나 터지니까 더 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음 정권이 이제 누가 되던 간에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재정 건전성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긴축으로 갑시다 이럴까요? 그거는 어렵거든요.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즉 돈을 더 푸는 거는 거의 반확정적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풀리냐 복지에 풀리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쪽에 풀리냐 이런 차이인 거지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참 씁쓸하긴 한 거가 부동산이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진짜 암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뭐 좀 긍정적인 거, 경제가 좋아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뭐 우리가 자산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뭐야? 이게 정상이야? 이거 거품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진짜 오히려 역으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더 할까를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돈을 더 풀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자산가들은 어떤 것부터 고민하냐면 이거 세금 더 걷겠네? 라는 것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죠. 왜냐면 이 돈이 결국은 뭐 증세를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러면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할까요? 세금 아니면 뭐 채권이라든가 그렇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약간 미국처럼 그냥 통화를 막 윤정기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돈이 없는 사람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타격이 클까요? 있는 사람의 떨어지는 게 타격이 클까요? 있는 사람의 타격이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자산 다 있는데 통장에만 현금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분들 고민이 제일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사야 되지? 하면서 결국 이 돈을 이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자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지키자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랬는데 이제 막상 주식도 뭐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투자하지만 사실 이게 내 전 재산 아니면 내 노후 자금 10억인데 이걸 주식에다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안전한 실물 자산. 왜냐? 실물 자산이 부동산으로 가는 게 그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막 투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 가치만 보존하자. 그래서 에셋 파킹, 뭐 인플레이션 했지 이런 용어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논리 구조 중 하나고. 그럼 두 번째 다주택자. 다주택자 규제 강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야말로 정책적인 요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했던 부분을 아주 함축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지금 이미 벌써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야, 나 진짜 몇 천만 원 터졌어. 억 단위로도 터졌어. 뭐 법인들 진짜 몇 억도 터졌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 세금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지 세금 세팅 안 하면 지옥이 열릴 거란 얘기를 여러 번 강조드렸었어요. 이 종부세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2018년도 9.13 대책 때부터 꺼내든 카드고 2019년도 12.16 대책에서도 나왔었고 뭐 7.10 대책에서도 나오고 정말 맨날 말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저희는 알고 있었었고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이제 체감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매년 1억씩 내야 된대. 근데 올해는 1억인데 내년에는 사실 더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 작가님 같으면? 팔아야겠죠.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정리를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정리하냐 별로 안 이게 좋은 나오는 거부터. 거죠. 맞아요. 저 가치가 떨어지는 것부터 정리하다 보면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차가 너무 많다고 이 얘기 했었었나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네. 자동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거죠. 차고지 규제법을 만든 거예요. 그냥 5인 가구든 그냥 가구에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 1세대당 자동차 한 대.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내가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그랬었어요. 뭘 팔까요? 제네시스 빼고 나머지. 그쵸. 근데 이거 팔고 나니까 돈이 좀 남네? 제네시스까지 팔아치우고 업그레이드. 벤츠로 간다든가 아니 GV 팔고 뽑아버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한 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집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가는 게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들.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지만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양극화. 지방도 올라갔다라 하지만 서울 수도권 올라가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 네. 지방도 지방 나름이죠. 광역시는 괜찮게 올랐지만 네. 중소도시는 네. 또 그 다르고 중소도시 내에서도 중소도시 내 상급지가 또 많이 올라가고 이게 격차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책 때문에 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후보님이 되냐, 윤 후보님이 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이 후보님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 종부세가 뭐예요? 국토보유세까지 얘기 나오고 뭐 불로소득을 다 차단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 야, 이게 더 지옥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게 다주택자들한테는 지옥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내가 예를 들어 좀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던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막 서울 상급지야. 나는 뭐 여기서도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를 원해. 라고 하면 아까 자동차 한 대만 남기면 뭐 남긴다라고 했죠? 똘똘한 그렇죠. 제네시스. 똘똘한 제네시스. 혹은 제네시스 팔고 벤츠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내가 지방에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남 한 채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지방 3주택자는 적폐가 되고 강남 1주택자는 그냥 뭐 정부가 말하는 1주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뭐 분당에 2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계시다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1주택자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뭐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너는 집이 있으면서 이거는 잘못된 게 유주택자, 무주택자를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그거는 좌든 우든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 한 채는 아무 그렇죠. 그거는 보호해줘야 되다 보니까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다주택자 규제만 이렇게 계속 강화가 되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적어도 2년은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행령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세율이잖아요. 네네. 이 세율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국회 통과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총선 전까지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총선 결과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여당이 압도적인 그냥 과반을 넘어서 180석에 압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시키려고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다음 총선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압승까지 또 안 됐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도 이견이 충돌된다라고 하면 국회 법 통과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규제가 과연 스탠스가 바뀔 것인가 라고 하면 어느 쪽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바뀔 일이 없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한, 그리고 이런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한 바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리보다도 이 실질적인 돈이 계속 풀리는 게 그게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지금 그때보다 더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진짜 오히려 언론에서 약간 좀 불안감 조성하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대들이 막 급격하게 막 실거래가 갱신하는 애들도 있지만 신고가가 갱신된다 해도 싸게 거래되는 매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싸게 거래되는 매물들의 공통점들이 세입자가 있는 매물들. 요즘 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맞아. 전세가 또 싸게 들어있는 매물들 많거든요. 그런 게 똑같은 단일 단지 내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보면 그냥 가격 차이가 2억씩 나는 매물들도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단지에서 뭐 물론 동호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뭐 1억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2억 차이는 뭐지? 하고 보면 다들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당장 실거주가 안 돼도 조금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서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 썼다 해도 2년 뒤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싸게 샀다가 그렇게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약간 당장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근데 지금도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사야지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기다리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그게 진짜 뭐 손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뭐냐면 우리가 집을 매수하면 뭔가 투자다.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1주택자는 중립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1주택이다. 라고 하면 뭐 집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사실 내가 거주할 집이잖아요. 그렇죠.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걸 뭐 팔 수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는 그 타격이 크니까. 하지만 그냥 내가 어차피 거주할 집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어차피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니까 난 마음 편하게 있을래라고 하면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막 생각하면 또 마음 편하잖아요. 물론 진짜 떨어진다 생각하면 떨어질 때 사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 진짜 투자자는 다주택자부터가 경기 변동에 엄청 민감한 거지. 1주택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는 무주택자는 사실상 주식으로 따지면 쇼 포지션이에요. 무조건 안 떨어지면 내가 손해야. 왜냐면 내가 집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산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그냥 선방이라도 하는 거는 가격이 안 올라가고 횡보라도 해야지 선방인 거지. 그치.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나는 안 산 게 무조건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프레임. 풍부한 유동성이 꺾일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사실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선택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게 고민할 게 아닌 거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약간 흔들릴만한 입지인 것 같다. 내가 매수하려고 바라보는 지역이 좀 그렇게까지 상급지 같지는 않아. 라고 하면 좀 기다려봐도 되겠지만, 근데 사실 서울 수도권이 좀 괜찮은 지역들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게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이 아니라 아파트, 그것도 난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 라고 하면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더 상승할 것이다로 약간 좀 통일된 것 같아요, 의견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일된 의견이 재밌는 거는 그분들 거의 대부분 하신 말씀이 소장님 포함해서 그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그 시기를 너무 가리지 말고 지금 살아. 맞아요. 요 두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다 거의 동일되게 얘기하시는데 조금 이제 그 영상의 댓글에 보면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집을 타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곧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아마도 그런 의견을 다시는 분은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이 확률이 좀 높을 텐데. 근데 어쨌든 뭐 영상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뭐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그렇죠. 아니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전제하에 실소유자인 그 무주택자분들은 왜 집을 못 사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네. 사실 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상담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예약을 미리 한 거의 보름 전에 차거든요. 보름 전에 차면 일주일에 이틀만 상담을 받는데 네. 그때 이제 오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대부분 한 상담받는 사람의 80%는 유주택자예요. 유주택자인데 제가 맨날 세금 규정 풀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회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니까 혹은 재개발에 제가 또 재개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상담들이지만 이 20% 무주택자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딱 둘 중 하나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네. 첫 번째 유형은 진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한 거잖아요.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산 건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줬었던 사람들을 탓할 수는 있어도 그치. 결론은 내 선택이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제일 사실 조금 이 경우가 진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 뭐냐면 일하는데 바쁘셨던 분들 많잖아요. 바쁘죠, 다들. 먹고 살기. 특히 전문직들이 투자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 왜냐면 또 그분들일수록 내가 이만큼 버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더라고. 뭐 언제든지 뭐 내 월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 뭐 언제든지 집은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했었고 네. 또 집을 살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었지만 바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항상 일에 치이다 보니까 부동산 또 막상 살려고 하면 부동산도 가야지 또 지역도 알아봐야 되지. 피곤하죠. 막 알아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막 막상 지역 단지 다 선택했더니 뭐 가격도 깎아야지. 그러니까 막 또 뭐 집주인이 또 기분 상하게 하면 또 나 이거 안 사. 내가 이거 뭐가 아쉬워. 요즘엔 집도 잘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것도 집을 안 보여줘?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집 살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사실 타이밍을 놓쳤다. 혹은 그냥 이렇게 바뀔 줄 모르고 그냥 내 현업에 집중해가지고 일만 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돈도 많아요. 네. 돈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뭐냐 한숨 푹푹 쉬면서 나온 거죠.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남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하던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 맞아. 돈을 이 벼락거지라는 게 진짜 막 돈 못 버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만 진짜 그렇게 수억 원, 뭐 그냥 10억 넘게 버신 분들도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또 얼마나 고소득자들이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공부와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그냥 여기야말로 진짜 막 앉은 데서 막 쫙 올라가니까 제 주변에도 연봉 한 10억 버는 친구가 돈을 버는 걸 못 따라가겠다고 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투자 공부를 하더라고. 진짜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거든요. 네.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게 급여로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면 애초에
사업을 왜 해요? 급여 생활차를 하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네. 제일 많은 케이스다. 옛날 가격을 알아서 거기서 못 벗어나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못 사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실 첫 번째 유형에 더 가까우신 분들, 이게 거품이다, 떨어진다 생각해서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지나고 보니까 네.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서울 부동산이 되게 잘 사요. 왜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투자해야겠다라고 올라오면 일단은 사야겠다라는 목적성이 명확하죠. 시간 내서 올라왔잖아요. 난 또 올라올 수 없어. 막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또 한 번 또 둘러보고 뭐 시간 천천히 가져볼까? 이 물건 봤는데 이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 뭐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 올라갔으면 일단 사고 내려갈 작정하고 온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서울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서울을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을 들어본 데로 가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냐? 강남 3구, 강남 4구 들어봤어. 마용성 들어봤어. 그런데 갑자기 뭐 성북구 하면 성북구가 뭐지? 우리는 사실 강북구랑 성북구 보면 성북구가 훨씬 좋은 곳이고 네. 지금 성북구에 롯데캐슬 이번에 입주하는 게 있는데 네.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와. 지금 벌써 호가가 19억이에요. 국민평수? 네, 국평으로. 비싸다. 그러면 성북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북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성북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강북구랑 성북구랑 구분 못하면 화내요. 야, 이 강북구랑 비교하면 안 돼. 야, 강북구는 노도강이 강이고 성북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부산 사람들이 네. 서울로 왔었을 때 네. 강북구와 성북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잘 부산. 모르죠. 그냥 들어본 대로 그냥 상급지로 무조건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 성동구 왔는데, 마포구 왔는데, 신축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간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역시, 서울은 비싸냐면 사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포구에서도 맞은편에 이제 서대문구가 있잖아요. 네. 서대문구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서대문구는 못 들어봤는데? 마포구보다는 좀 덜 들어보지. 그래서 막 하면서 아니야 어디 뭐 유튜브 봤더니 어디 강사님이 마용성을 가랬어 하면서 마포구를 사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혹시 대전에서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성시? 그래서 유성구. 유성구구나. 그러고 대구에서는 수성구지. 수성구. 부산은 해운대구? 해운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비싼 데는 생각이 안 나죠. 모르죠. 대구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동네는 안 떠오르죠. 이게 첫 번째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동네가 어떻고 이게 다 보여지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질 게 아닌데 네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사실 서울 사람이 지방 가서 살 때 똑같은 거예요. 수성구가 좋대. 이건 들어봤거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도 괜찮아 해도, 나 거기 못 들어봤는데? 이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괜찮아서 추천해 주는 건지, 어떤 건지, 걔가 그냥 쌀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싼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다 보니까, 유명한 데로 가고, 그게 진짜 결과론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오히려 그 지역민들이 못 산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거기 신고가 괜찮은 거 보면 미쳤어. 그 가격 어떻게? 근데 그 가격들을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턱턱 사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가격이 이제 딱 기준선이 되어오는 거고 네.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둘로 다니죠.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과 무주택자들과 이제 전세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은 야, 이 동네는 미쳤어라고 하지만 소유자들은 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요. 야, 성동구 이거 너무 저평가됐어. 야, 마포구의 저기 단지는 벌써 막 얼마를 실거래가까지 찍었던데,
여기는 뭐 가두리 양식을 부동산들이 신고가들이 막 갱신 안 하려고 막 늦게 신고하고 막 여기 지역을 막 부동산은 솔직히 뭐 가격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지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마포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얘기해. 아, 마포 부동산이 너무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하고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소유자들은 더 올라간 데대 이 커뮤니티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정보가 빨리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성북구에 벌써 지금 19억 호가 얘기 나온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성북구가 19억이면 마포 너무 싸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막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온도 차이가 지금 극과 극으로 대립돼 있다라는 게 너무 체감돼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어쨌든 무주택자분이 집을 뭔가 살려고 할 때는 사실 이 대출이라는 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대출의 무서움에서 뭔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사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대출을 사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레버리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내가 그런 이자, 금융 비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거를 당겨옴으로써 그치. 투자를 했었을 때 그 이득이 더 큰 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 월 납부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부담되죠. 그리고 대출을 뭐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 대출과 함께 하고 있지만 항상 근데 대출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무서워요. 대출은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막 그냥 왜 빨간 딱지 붙여 다니는지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면 안 된다 하고요. 근데 이거를 좀 그냥 대출이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금액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내가 현금을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금 10억이면 솔직히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10억으로 집을 살려고 했었을 때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서울에서는. 그것도 대출 없이 산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없죠. 맞아. 지금 노도강 금강구 뭐 거의 멸칭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원군이 뭐 은평군이 여기도 신축 아파트는 지금 15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고요. 구축 아파트라 한다 하더라도 10억대는 지금 다 넘어가요. 그렇게 가는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 노도강, 금강구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거죠. 노원구도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무주택자분들은 눈만 높아져서 노원구라도 사세요라고 하면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돈에서 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돈을 더 융통해 내면 훨씬 더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선택지가 현금 10억이면 넓게 보면 되게 넓게 볼 수도 있어요. 투자로만 10억이다. 실거주로 10억이 아니라 그래도 뭐 전세를 끼고 간다든가 아니면 실거주를 하려 한다고 대출을 융통한다든가 뭐 근데 주담대가 한계가 있으면 신용대출도 최대한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찬스를 썼을 때 이 부모님 찬스라는 게 꼭 부모님한테 뭐 증여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빌려주세요. 차용증 정당하게 다 쓰고 제가 은행에다가 뭐 어차피 이자 낼 거 부모님한테 3% 이자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부모님이 안 빌려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이제 차용증으로 갈게요 라고 하면 결국 차용증이 뭔가요? 결국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진짜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빌려주고 부모님도 통장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3%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체감이 확 돼요. 이게 돈이 진짜 완전 상급지로 가려면 막 무슨 몇 억씩도 더 필요하지만 조금 더, 이 정도, 이게 막 좀만 더 쓰면 뭐 5천에서 1억만 더 써도 지역이 바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좀 땡기더라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투자자적 마인드고 좀 더 아마 이게 그동안 집을 못 사고 또 대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워낙 강한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돈이 계속 풀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현금이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라고 하잖아요.
딱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화폐 유동성이 풀리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10억이 있었을 때 10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10년 후의 10억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대출로 적용하는 거죠. 내가 10년 전에 10억을 빌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억의 가치로 갚는 거랑 내가 지금 10억을 빌려요. 10년 후에 10억의 가치로 갚는 거랑 다르거든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사채를 땡기는 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 가족은 금리 진짜 엄청난 고금리도 써봤었거든요. 얼마까지 써봤는데요? 12% 금리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도 땡겨갈 투자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짜 확신이 있었을 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시중 1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선에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한에 대한 이익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땡기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직관적인 거예요. 내가 이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생각하는 거 하수고 오히려 진짜 나는 특별히 투자할 게 없는데 이 세금이 꼬여 있어서 뭔가 더 살 수도 없는 사람들도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냥 일단은 받아놓고 일단은 내가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결국 갚는 거는 그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 이후에 돈을 갚아버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집을 살 때 뭐 대출의 연끌은 만약에 시중은행 기준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받아도 그렇죠.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1금융권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2금융권 가면 신용등급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장려를 안 해드리고요. 1금융권 선에서는 그리고 1금융권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최대한 사정을 좀 잘 얘기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자를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해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주택 그 담보 대출 규제가 많으니까 그 신용 대출을 해서 집을 살 때 보태도 괜찮나요? 그거는? 이게 원래는 상관없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11월로 기억을 해요. 작년 11월 달에 신용대출 규제가 생겼어요. 그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샀다라고 하면 그 신용대출 받은 거를 환수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끌을 하고 싶어도 연끌을 못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신용으로 갔다가 1억을 초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긴 하지만 1억을 초과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1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1억만 받고 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성은 있죠. 1억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인별이기 때문에 부부다. 남편이 1억, 아내가 1억 뭐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이제 1주택자도 생각보다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봤을 때 1주택자 바라보면서 야 너는 야, 부럽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은 게 내 집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다 올라갔지. 제가 아까 앞서서 말한 것 중 하나가 1주택자는 중립 포지션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똑같아요. 왜냐? 1주택자는 뭐 나만 올랐나? 남들 다 올라갔고 오히려 내가 이 집을 판다라고 가정해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갈까요? 더 좋은 동네. 평수는 못 낮춘다면서요? 맞아요. 평수를 더 좋은 데, 넓은 데로 가든가 아니면 더 신축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니즈들이 다 있겠잖아요. 뭐 하다못해 학군지로. 애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어.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니다가 저도 중학교 때는부터는 좀 신경 쓰는 분들은 움직이고 진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커뮤니티까지 본다면서. 맞습니다. 커뮤니티도 보고요. 야, 장난 아닙니다. 요즘 학구열이 장난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동하려고 보면 저기는 더 올랐어 라고 하니까 이 벼락거지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무주택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1주택자가 똑같이 느껴요. 야, 내 집은 내가 살 때는 여기 뭐 좀 그냥 직장 가까워서 별 생각 안 하고 샀는데 살 때는 편했는데 갈아타려고 보니까 저기는 저 멀리가 있어. 그때 막 몇 억만 더 보태면 갈 수 있었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는 넘어갈 수가 없네. 강남에 넘어가는 그 강이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돼버리는 거죠. 동호대교 넘어갈 때 막
이 강을 넘어갈 수가 없다. 진짜 막 벽이 느껴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솔직히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솔직히 우리가 3년 전인 지금이랑 인프라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집값은 근데 두세 배 뛰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뛴 거가, 그럼 내 삶의 질은 변화가 없는데, 집값만 뛰었고, 근데 내 집값보다 상대방 집값이 더 뛰었고,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사실 되게 불안하죠. 제가 전에 막 빌라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느끼죠. 아파트였냐 아니었냐. 강남에 빌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남에 제가 빌라 안 좋다는 얘기했지만 빌라가 오히려 수익률 쪽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층들 있잖아요. 돈이 정말 없는 한 몇 천만 원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3천만 원 넣어서 3천만 원 벌고 수익률 100%잖아요. 종잣돈 물리는 거 괜찮은데 문제는 결국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뭐 강남의 빌라 예를 들어 한 1억 올랐어요. 네. 근데 동일 기간 동안 아파트는 10억이 뭐예요? 뭐 15억, 20억도 올랐는데 뭐 저기 노원구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품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들은 다들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분들도 주택을 늘리려고 하는데 1주택에서 1주택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똑같거든요. 돈을 더 밀어 넣어서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주택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1주택자들은. 네.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네. 그 일시적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2, 16 대책 이후로는 1년 내에 종전세 처분해야 되고 1년 내에 종무주택 입주해야 돼요. 근데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해요.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지만 취득세도 고려해야 되죠. 취득세는 세입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 2주택자가 되면 8.4, 네. 뭐 그것도 85제곱미터 초과다 9.0 이걸 두드려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없는데 오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요건들은 너무 까다로워졌어. 그러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대치주택 특례 조항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제가 또 재개발 전문이니까 대치주택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대치주택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조문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규정이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재개발에 입주권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입주권을 샀으면 이게 세법적인 입주권에 대한 정의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주 철거를 곧 한다든가 이미 멸실이 됐죠. 그럼 여기 입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 1년 내 팔아라, 3년 내 팔아라 하면 나는 그럼 길거리에 나 앉아? 하게 되니까 이 비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이 이 대치주택 특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A주택과 B주택의 일시적 2주택을 뭐 하다 보면 뭐 4년, 5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활용해라. 더군다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마음적으로 편한 것 중 하나가 내가 1주택이잖아.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그러면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려도 좀 심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얘가 4년 뒤에 입주한대, 3년 뒤에 입주한대 하더라도 오히려 투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즘 무주택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재개발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무주택자 분들도 요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첫 주택부터 재개발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선택적으로 쉽지 않은 게 그럼 내가 재개발 지금 솔직히 거주가 바로 안 되잖아요. 어디선가의 전월세 비용도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선택이 쉽지 않지만 1주택자는 대치주택 특례 조항을 꼭 활용해라. 여기다가 요즘 일시적 2주택도 종부세는 2주택자 종부세율 빵빵 터지거든요. 대치주택 특례 조항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도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정확히 멸실된 입주권을 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법상으로 정확히 양도소득세로는 여기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사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면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다. 그럼 취득세 4.6으로 갈 수가 있고요. 토지분 취득세니까. 그러고 멸실이 됐다라고 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종부세 폭탄도 안 피하면서 모든 세금들이 다 완벽한 거죠. 그래서 1주택자는 대치주택 꼭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뭐 유튜브라든가
대체주택 특례조항 검색하면 영상들이 쫙 많으니까 네.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주택자분들이죠. 다주택자는 네. 솔직히 답이 없어요. 뭐냐면 세금 세팅이 된 다주택자랑 안 된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투미TV에서도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세금 고려 없이 그냥 투자하면 망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빌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빌라가 수익률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거죠. 청년층 혹은 무주택자가 그냥 종잣돈으로 조금씩 하는 거 빌라 투자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내가 이미 주택이 있어. 근데 빌라 하나 사는 순간 종부세가 빵! 그렇죠. 그것도 터지는 주택이니까. 거죠. 종부세 얘기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네. 시세가 30억 좀 넘어가요. 종부세가 얼마 냈을까요? 실제로요? 네. 이번에 고지서 떴잖아요. 네. 얼마 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0?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300 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와요라고 하면 네. 이번에 과표가 18억 좀 안 되게 나왔고요. 네. 그 뭐 내년엔 더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공제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1억 공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공제 받고 저는 1주택자 세율로 나가죠. 그렇게 가게 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언론에서는 네. 지금 종부세 폭탄이다 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1주택자는 폭탄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폭탄인 거죠. 그러면 세금 세팅이 돼 있느냐 안 됐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결국 똘똘한 채 쪽으로 간다.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세금이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되셨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 여기서도 정확하게 세금 세팅 안 된 다주택자들한테 지옥문이 열릴 거거든요. 종부세가 왜 국토부에 더 올리고, 지금 3주택자 중과세율이 30%인데 이거 뭐 50%로 올리지 말란 법 있나요? 그게 다 환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봤자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증여를 할 거면 증여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정리할 거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정리해서 세금 세팅이 되는 선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가장 쉬운 세금 세팅은 네. 이제 자녀들한테 네. 증여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들 해드려요. 이게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일단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5인 가족이에요. 네. 이제 여동생까지 있는데 집이 한 채면 종부세가 1주택자 세율, 1주택자 세율, 1주택자 세율, 1주택자 세율 이렇게 가겠죠. 네. 이거는 세대 분리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세대 합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공제만 달라지겠죠. 1세대 1주택자면 11억 공제가 6억 공제로 바뀌어지는 게 있겠지만 네. 적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거의 세율 차이만 2배거든요. 네. 이게 1주택자 세율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애초에 내가 다주택자는 6억 공제 받고 끝이잖아요. 근데 6억 이렇게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 세팅 돼 있는 거고 소득세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전세도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 나갈 수가 있고 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진짜 세대 분리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못 피하잖아요 라고 하지만 애초에 지금 다반 나오는 다주택자들은 애초에 양도세니 뭐니 다 꼬여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랑 소득세 걱정해서 없죠. 네. 그리고 양도세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뭐 언젠가는 다주택자 중과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년에 이재명 후보가 돼도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막연하게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보유하려고 하면서 종부세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 세팅을 해놓고 적어도 자녀는 언젠가 성인이 되고 언젠가 소득이 생겨서 독립세대주 요건에 충족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맞출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면 네. 애들 앞으로 사주든가 네. 이미 내가 답이 안 나온 다주택자면 증여를 해줘라. 이 증여도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게 증여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네. 즉 2022년도까지 증여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증여 취득세율 같은 경우가 네. 다주택자가 하도 증여를 많이 하니까 네. 이거 증여도 규제를 했어요. 다주택자 증여세율이 12.4%, 그것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면 13.4%거든요. 예전에 그냥 증여했었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3.84%였는데
예전에 그냥 증여세율 자체는 3.8%랑 4%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12.4, 13.4로 바뀌다 보니까 숨 막히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가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 종전 증여취득세를 갈 수 있는데 일단 세율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미 올렸으면 끝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이때 12.4%에 부과하는 그 과세 표준이 공시 가격으로 가요. 우리가 아까 뭐 제가 30억짜리 얘기했었을 때 공동주택 가격은 17억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0억에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17억에 이제 증여 취득세율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세긴 하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한 6억이다. 그럼 6억에 대해서 내는 건데 고가주택일수록 그 편차가 더 크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22년도까지 하는 얘기 했잖아요. 2023년도에 뭐가 바뀌겠죠. 이때는 이제 시세대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를 증여하면 그냥 이제 시세대로 10억. 30억짜리를 증여하면 30억 그대로. 30억이 12.4%빵 터지면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기다려봤자 더 좋을 건 없다. 그리고 시세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냥 알아서 또 올라가고 또 과세 표준 자체도 내년도 4월 달에 또 공동주택 가격 미친 듯이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할 거면 빠르게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